모빌리티 업체 어디고가 출퇴근 시간에 제한이 없는 카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한정의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과 정면으로 반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가총액이 8천억 원에 달하는 바이오 기업 케어젠이 어제 회계의견 비적정 우려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엄격해진 회계감사 기준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올 하반기부터 대단지 입주가 시작됩니다. 송파 역전세난이 해소되기도 전에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입주가 이뤄지는 거라 또 다른 역전세난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던 IT 기업들인 팡 대신 공유경제 기반 산업인 펄프스를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새로운 카풀 서비스 어디고가 13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제한이 없는 서비스를 론칭한 것으로 최근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출퇴근 시간을 한정한 것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모빌리티 업체 위치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원하는 사용자가 어디고 앱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자 경로가 맞는 상대방과 연결돼 카풀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최근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로 한정해 카풀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문성훈 사장은 어디고는 지하철이나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중장거리 고객이 주요 타깃이기 때문에 출퇴근 카풀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합니다. 유연근무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퇴근 시간을 아침과 저녁으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문 사장의 지적입니다. 대표성이 없는 업체가 이제 합의를 해버렸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를 기반으로 이제 성장을 해서 지금의 여러 가지 큰 회사로 이제 성장했는데 이제 그 업체가 카풀을 다 대변해서 사실 택시 업계랑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넌센스고요. 어디고는 여성 드라이버와 여성 라이더끼리 매칭해주는 여성 전용 옵션을 갖췄습니다. 또 회원 추천 프로그램으로 일어난 회사 수익 30%를 매월 상위 랭킹 25%의 사용자들과 공유하는 이익 공유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리포트에 이어 문성훈 위치모빌리티 사장과 이보경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보경 기자, 이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네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이 사회적 대타협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거대 IT 기업인 카카오와 정부, 택시업계 이렇게 한 거지, 위치 모빌리티라던가 네. 플러스 같은 IT, 중소 IT 업체들이 좀 빠진 대타협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반발이 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문 사장님,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이해 당사자인 위치 모빌리티는 빠졌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먼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카풀을 둘러싼 타협을 하려면 원래 카풀을 구성하고 있는 드라이버 또 라이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그걸 운영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관리 감독하는 정부 또 모빌리티의 전체 구성원 중에 하나인 택시 업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대타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참여 대상자를 보면요. 일단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업체인가요?
사실 이 업체는 대부분의 택시를 기반으로 네. 카카오 택시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성장한 업체입니다. 네. 근데 카풀은 한 달 정도 했고요. 네. 대부분의 기반이 택시 플랫폼인 상태에서 택시와 카풀을 대표해서 협상을 한다. 저는 이거는 뭐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지금 네. 구성이고요. 또 한 가지 카풀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소비자들이 빠졌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리프트, 또 올라, 그랩 같은 서비스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더군다나 출퇴근에 국한해서 하겠다라는 기존에 있는 법률 취지 내에서 이제 하는 그런 업체마저도 네. 전혀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네. 이 타협하는 가운데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채로 사실상 택시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업계와 타협을 이룬 것이 사회적 대타협이다. 사실 그건 인정하기 힘들고요. 저희가 네. 이제 처음 이 타협이 시작됐을 때는 이미 일부 카풀 업체랑 타다 같은 업체들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네. 근데 카카오하고 택시가 이제 협의를 시작한 거는 카풀에 대한 어떤 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네. 택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업체가 카풀까지 참여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상호간에 논의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선 지금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어떤 그런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짚어주셨고 또 소비자가 빠져 있다는 점 그리고 네, 그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또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운수사업법이 지금 모호하다고 합니다. 이게 현행법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이 기자? 네, 현행법에 따르면 이 자가용 유상 운송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카풀을 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출퇴근 교통 혼잡을 좀 해소하고 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동안 이 출퇴근 시간의 해석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업계는 유연근무제가 좀 확대되고 있고 하니까 24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고 이 택시업계에서는 7시부터 9시, 뭐 6시부터 8시 이렇게 전통적으로 정해 있는 이 출퇴근 시간으로 한정을 해서 봐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었는데요. 이번에 이 카카오만 들어간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이 시간을 좀 한정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해석을 좀 못 박은 셈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여기에서 카풀 업체들이 빠져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출퇴근 시간을 해석하는 거를 인위적으로 7시에서 9시, 그다음 오후에 6시부터 8시까지로 한정하는 게 저희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단적인 예로 여기 계신 기자님 몇 시에 출근한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9시에 출근하십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참고로 저도 오늘 한 10시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뭐 아주 유연하게 여러 가지 근무 시간을 적용하고 네. 또 여러 가지로 그냥 틀에 박히지 않은 여러 문화를 네. 또 펼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번 협의는 출근 시간은 우리나라에서는 7시에서 9시, 퇴근 시간은 6시에서 8시라고 그냥 정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네. 이건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법률은 그야말로 진짜 자연스럽게 본인이 실제 출근과 퇴근할 때 할 수 있었던 거를 네. 어떻게 대타협이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인 이 모빌리티 네. 비즈니스를 더 줄이게 만드는 방향으로 법을 더 개정하려고 하는지 전 네.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출퇴근 시간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모빌리티 산업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우버가 있고요. 중국의 디디 추싱, 그리고 동남아의 그랩 이렇게 다들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의 이 차량 공유 사업이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저희가 운영하는 어디고라는 서비스는 네. 원래 한국에서 출발한 업체가 아닙니다. 네. 미국에 있는 우버나 리프트 같은 서비스에 대항해서 한국어 전용 우버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TNC 라이센스를 취득한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에서 저희는 사업하려고 했었죠. 네.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부가 갖는 스탠스는 그동안 너무나 사실은 힘들게 만드는 정책들을 펼쳐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이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다가 2017년에 여러 가지 벤처 지원을 하고 또 법률을 훨씬 유연하게 이제 벤처에 유리하게 확대해서 해석하고 그다음에 뭐 규제 개혁, 뭐 샌드박스 같은 여러 가지 정책을 믿고 사실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국가의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서비스에 씨앗조차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참으로 진짜 요번 뭐 대타협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과정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017년에 캘리포니아 서비스 대신에 한국을 먼저 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 법인 파트너하고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을 했었는데요. 제가 아주 요즘에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미국 측에서는 그거 봐라, 한국 정부의 리스크가 이 정도로 크다, 한국 사회의 리스크가 크다. 이제 이런 요즘에 이제 연락이 아주 자주 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버나 리프트, 그랩, 뭐 올라 같은 인도의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투자 환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뭐 여러 벤처 캐피탈 비롯해서 이제 투자 업계는 한국 업체에는 사실 투자 잘 안 하고요. 아까 얘기한 여러 정책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동남아에 있는 뭐 그랩, 그다음에 인도에 있는 올라 같은 회사에는 우리나라 현대차, SK, 미래에셋, 네이버가 그동안 투자한 돈이 1조가 넘습니다. 단지 동남아에 있는 모빌리티를 하는 두 업체에 투자한 돈만 1조가 넘습니다. 2019년에 제가 뭐 보도 자료에서 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벤처 창업 지원 예산이 1년에 8,900억 정도입니다. 근데 개별 기업이 단일한 서비스를 하는 업계에 그것도 동남아 업체에 1조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만약에 이 돈이 우리나라 영토에 우리나라 기업에 쏟아졌다면 사실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 고용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큰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지금이라도 사실 신사업에 대해서 훨씬 정부가 규제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강화해서 우리도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도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 정책적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해외에만 투자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저도 취재 과정에서 좀 들었는데 일본의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좀 투자를 하려고 1조 정도를 투자하려고 좀 찾아봤는데 투자할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 결국에는 그냥 뭐 빈손으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규제 혁파를 늘 없애야 한다고, 규제 없애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지금 진전이 안 되는 걸까요? 사실 뭐 정부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뭐 저도 알고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이 모빌리티 사업이 글로벌 트렌드로 가고 있고 또 신사업 육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기존 사업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 택시 업계 뭐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택시 기사와 뭐 거기에 딸려 있는 뭐 식구들까지 생각을 하면 이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뭐 호소를 좀 외면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택시 노동자의 처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뭐 월급제도 시행한다라는 뭐 이런 처우 개선에도 나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며칠 전에 제가 자율주행차도 좀 타본 적이 있는데 이 모빌리티 사업은 빅데이터 축적의 차원에서 이 자율주행차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 사실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게 되면 뭐 택시와 뭐 모빌리티 업계의 뭐 카풀 논쟁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재교육 같은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마련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늘 새로운 산업의 태동에는 그에 따른 진통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현명하게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훈 위치 모빌리티 사장과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가총액이 8천억 원에 달하는 바이오 기업 케어젠이 어제 회계 의견 비적정 우려로 거래가 정지되면서 엄격해진 회계감사 기준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통신부품 기업 간만우를 비롯해 이 회계감사 비적정으로 상장 폐지가 된 기업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외부감사법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시가총액 8,2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기업 케어젠의 주식이 지난 14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정지됐습니다. 케어젠이 회계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풍문이 돌면서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를 정지시킨 겁니다. 이에 대해 케어젠 측은 오늘 공시를 통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해외 매출과 매출 원가의 정확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외부 조사 전문가를 선임해 디지털 포렌식 등을 포함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케어젠 측은 이어 외부 조사 전문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한 내 감사인의 요구사항이 모두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 의견이 비적정 등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회계 의견 비적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비단 케어젠뿐만이 아닙니다. 감사기관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주가 하락은 물론 상장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어 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작년 말 외부감사인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2017년 4건뿐이었던 비적정 감사 의견으로 인한 상장 폐지는 지난해 2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최근 감사기관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의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조사 비용도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자료 제출 기한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 12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도와 집행의 괴리를 소수의 관행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고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 활력 제고와 혁신 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감사기관들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대상 기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감사기관 등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 의견 문제가 해소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올 하반기부터 2개월 간격으로 3,000가구에서 4,0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입주가 시작됩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역전세난이 채 해소되기도 전에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입주가 이루어지는 거라 또 다른 역전세난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서울 강동구에 입주 물량이 쏟아집니다. 6월 말 강동구 명일역 솔베뉴 1,900가구가 입주를 시작하는데 이미 360건 넘는 전세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9월 고덕 그라시움, 12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등 대단지 아파트가 연달아 입주해 역전세난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엔 고덕 아르테온이 입주 대기 중이라 강동에선 2-3개월 간격으로 대규모 입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앞선 입주단지에서 전세 세입자를 다 못 채운 상황에서 인근의 대규모 입주 물량이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뜻입니다. 강동구에서 쏟아지는 입주 물량은 인근 하남미사, 성남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입주 잔금이 어려운 이들이 한 번에 전세 매물을 쏟아내면 가격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강동구나 하남시, 넓게는 성남시 일대까지 전세 가격 재조정 가능성도 있다. 다만 올해 강동구 입주 물량은 11,051가구, 내년 5,088가구로 조사됐는데 내년 아르테온 단지를 빼면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카카오 카풀 사업이 이슈가 되면서 공유경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공유경제는 국내 못지않게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던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 아마존 대신 공유경제 기반 산업인 펄포스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펄포스가 무엇인지, 국내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소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팡이 지고 펄포스가 뜬다. 그동안 미국 증시는 IT 업체였던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아마존을 일컫는 팡이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팡주를 대신해 펄푸스가 급부상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펄푸스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업체인 핀터레스트, 우버, 리프트, 팔란티어, 슬랙의 앞글자를 딴 용어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르면 이번 달 내에, 늦어도 내년 안에는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버는 기업 가치가 $1,200로 예상되고 있어 상장이 성사되면 중국 알리바바 이후 뉴욕 증시에서 최대 규모로 상장하는 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내 공유경제 서비스 업체들의 상장, 이는 국내 공유경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아직은 공유경제 자체가 다 이제 적자 경영이거든요. 이들도 적자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기업 가입자당 가치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지표가 마련이 될 거라고 봐요. 그동안 적자 경영으로 인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국내 공유경제 업체들. 펄푸스가 기업 가치 평가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면 국내 공유경제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려달라 했다. 된소리만 맞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중소가맹점 수수료만 대폭 깎고 수수료 인상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도 여론이 좋지 않아 카드사들은 요즘 외톨이라도 된 기분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가맹계약 해지까지 이어졌던 카드사들과 현대자동차의 수수료율 협상이 현대차 뜻대로 마무리됐습니다. 카드사들은 애초 1.9%대까지 올리길 원했지만 현대차가 제안한 1.89% 수준에서 합의했습니다. 카드사들은 합의 후 대국민 편의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한 줄짜리 입장만 냈습니다. 고객을 볼모로 사익을 늘리려 한다는 비난 여론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겁니다. 카드사들이 현대차에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한 것은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른 겁니다. 매출액이 적은 데는 수수료가 좀 내려가고 또 매출액이 500억 이상이라든지 많은 데는 수수료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우대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까지 늘리는 등 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강제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밝힌 개편의 한 축인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은 카드사들에 내맡겼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는 원래 카드사들보다 협상력 우위에 있고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며 다만 정부 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카드사들이 버텨본 것인데 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허탈한 것은 자영업 지원을 위해 올해만 7천억 원 손실이 예상되는 수수료 인하에 동참했는데 정부만 정책 성과를 내세우는 점입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들도 업황이 어려운 가운데 사회를 위해 양보한 것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카드사들이 부담했는데 대통령이 고맙다는 말은커녕 다른 정책들도 카드 수수료 인하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보고 힘이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정책을 더 많이 발굴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과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한 장터를 열었습니다. 집주인은 잘 팔리지 않는 주택을 LH에 제값받고 팔 수 있고 LH는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 주택 매매 장터에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상담을 받고 있는 진지한 모습의 사람들. 집을 팔고 싶어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자 상담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은 집주인들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내놨어요. 한 10월, 11월. 와도 이제 그 거래를 이거 계약을 못 해요. 이제 신용 이렇게 따져서 대출이 나오는데 그나마 이제 너무 규제가 심해서 저도 답답해서 여기 왔어요. 상담 좀 받아보려고. 이곳은 LH 경기지역본부.
올해 2회째 열린 주택매매 오픈마켓 주택파쇼 현장입니다. 이 장터는 LH가 수행하는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고객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을 비롯해 아파트까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팔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제값받고 집을 팔 수 있고 LH는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통학과 출퇴근이 쉽고 교통이 편리한 도심 내의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LH가 지금까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산 집은 총 9만 가구가량. 작년 11,048가구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는 물량을 더 늘려 2만 가구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찾아가는 오픈마켓을 추가로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현명한 내 집 팔기, 부동산 시장 전망, 연금형 매입 임대 사업 등 설명회도 개최해 집주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